13조 3차 시에는 우리 부교재 77페이지, 페이지 77페이지 아동 상담의 사례 개념화에 대한 구조화는 어떤 부분들로 접수 면접이나 사례 개념화나 상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상담에 대한 구조화된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면접, 이 부분을 지금 주교재인 차일희 교수님 교재랑 지금 부교재, 첫 번째 부교재 그 접수할 때에 대한 부분들을 면접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한 4-5차례 앞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드디어 접수 면접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네요. 접수 면접이라는 건 인테이크라는 수용이라는 의미이고요. 네덜란드 사전에는 받아들임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접수 면접은 내담자로부터 의뢰가 있는 경우와 상담자 측에서 필요에 의해 내담자를 모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담자로부터의 의뢰가 있는 경우는 내담자 측에 의뢰가 돼서 내담자가 아동인 경우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학교의 담임교사, 기관, 아동에 가까운 친지가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 문의가 있고 전화 후 예약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내담하는 것이죠. 가벼운 문제 사항은 일회성 전화 상담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지만 전화 상담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울 때는 상담실에 내원하여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대면 상담의 경우에는 경증의 문제는 한두 번의 내담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오래되거나 중증의 경우는 수회 개에 걸쳐서 상담과 심리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모집에 의한 경우는 상담자가 연구의 목적이나 지역사회 서비스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내담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집 공고를 내는 방법이 일반적이고요. 기관의 모집 공지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이메일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모집에 의한 경우는 상담의 성격을 밝히고 상담에 참여할 대상자에 대한 상담 목표, 상담의 종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상담 목적에 합치하는 내담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집 공고문의 예시인데요. 아이조와 아빠 교실에 대한 샘플링 모집 공고문의 I love 서울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 모집 공고를 낸 것들이 샘플링이에요. 제가 이 책이 조금 지금 그래도 최근의 책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많이 참고했다라는 부분이 이런 샘플링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접수 면접의 과정은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낯선 상담 환경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 어색해 하겠죠. 상담자는 이때 아동이 불안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담자의 자세를 견지하고 아동의 복장이나 날씨 등에 관한 주제로 말문을 열면서 아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회 면접 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호자에 대한 상담입니다. 아동의 주된 증상에 관한 질문, 생육사,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먹고 자고 뭐 이런 일반적인 것들, 교육력, 병력 이런 질문들을 조사하게 되고 놀이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할 때는 관찰자는 놀이실의 코너에서 관찰을 하거나 일반경이 갖추어진 관찰실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아동 선호도 조사에서 표 4-2 우리 교재 80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선호도 조사 표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싫은가,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몸으로 움직이는 거, 타인에게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샘플링으로 도표화되어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접수 면접의 예시도 81페이지에 현 초등학교 1학년 주 상담 내용, 선생님의 의견, 어머님의 의견, 병력 이렇게 해서 81페이지에 나와 있고, 상담 사례에서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의 내리면, 첫 해 면접 후 파악해야 할 사항은 사례 개념화입니다. 사례 개념화란 상담 이론과 상담 경험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단서나 정보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 문제의 원인을 가설적으로 설명하고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목표와 전략을 구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적, 대인관계적, 행동적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촉발 요인, 그리고 유지 요인으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사례 개념화라는 것은 주요 증상이 무엇이고 그러한 증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파악하여 아동의 증상과 원인, 발달 과정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요. 이를 통해서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사례 개념화는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을 살펴보면 사례 개념화의 기능은 진단 및 평가, 문제 이해와 개입의 지표 작성으로 개입의 효율성 극대화, 개입의 성과, 설명 구조, 상담자 상담 이론의 정교화, 상담자 이론으로 가설 탐색, 실천, 상담자 상담 이론의 문제 발견, 상담자 이론의 수정 보완으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 요소로는 호소 문제, 유발 요인, 부적응적 패턴, 상담자의 관점, 상담 계획, 이런 것들이 사례 개념화 10가지 상황으로 우리 페이지 83페이지에 정신 상태를 검사하고 현재의 문제, 역사, 치료적인 역사, 의학적인 역사, 약물, 알코올, 관계적인 역사, 진단, 진단의 정당화, 이론적인 통합, 어느 이론이 내담자에게 가장 잘 도와줄 것인가.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상담의 이론을 조금 리딩을 해라, 조사해갖고라는 게 아니라 리딩을 해라 라는 게 이거예요. 어느 이론이 내담자에게 가장 잘 도와줄 것인가. 우리가 이론을 정확하게 그냥 한번 스무스하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론이 가장 정확한가,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가 정확한, 그러니까 의사도 그러잖아요. 어떤 레이저를 썼을 때 이 환자가 가장 효과가 좋은가, 그 부분을 의사도 고민하는 것처럼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고, 그거를 이 아이가, 이 상담 아동이 효과를 빨리 얻을 것인가를 상담하는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이론이 가장 잘 도와줄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해야 될 항목이라는 것이죠. 치료 계획과 치료 과정은 역동적인 지도 계획인데요. 인간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민족적, 문화 배경, 내담자의 다양성, 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이후로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례 개념화의 예시에서 호소하는 문제, 촉발 요인, 특정적인 반응은 무엇이고, 촉발 요인은 패턴을 활성화하여 호소 문제를 일으키는 자극이 무엇인지, 부적응적인 패턴으로 지각, 사고, 행동이 경직되고 효과가 없는 방식인지, 유발 요인은 적응 또는 부적응적 기능을 촉진하는 요인인지, 유지 요인은 내담자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호소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자극인지, 문화적 정체성은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한 소속감인지, 문화 적응과 적응의 스트레스는 주류 문화에 대한 적응 수준으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포함한 문화 적응 관련 스트레스입니다. 문화적 설명은 고통, 질환, 장애의 원인에 대한 신념이고, 문화대 성격은
문화와 성격, 역동 간의 상호작용의 정도입니다. 적극적 패턴은 지각, 사고, 행동에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식이고요. 상담의 목표는 단기, 장기 상담의 성과입니다. 상담의 초점으로 적응적 패턴의 핵심이 되는 상담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치료적 강조점이고, 상담 전략은 보다 적응적인 패턴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 및 방법입니다. 상담의 개입은 상담 목표와 패턴의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상담 전략과 관련된 세부 변화 기법 및 책략입니다. 상담의 장애물은 부적응적 패턴으로 인해서 상담 과정에서 예상되는 도전이고요. 문화적 상담 개입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적인 개입, 문화적으로 민감한 상담, 개입의 구체화입니다. 상담의 예우는 상담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정신건강 문제의 경과, 기관, 결과에 대한 예측입니다. 사례 개념화의 예시로 인지특성과 수준, 정서상태, 기질적 정신병리, 소근육 기능과 운동 능력, 관계 양상의 행동으로 인지특성에 대한 수준은 낯선 곳에서의 아동의 위축 정도가 심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건지, 부모의 보고와 놀이 관찰을 토대로 전반적 언어인지 능력은 정상인지, 연령에 맞는 상징놀이 수준을 보이는 건지, 글자와 숫자 읽고 쓸 수 있는 것인지, 정서 상태는 집 외의 장소에서 매우 불안해하고 긴장되는 것인지, 자기 감정과 욕구의 인식 수준이 또래에 비해 낮고 표현도 거의 못하는 것인지, 기질적 정신병리는 없고 소근육 기능과 운동 능력에서 감각 통합 문제가 있어 보이고, 소근육 기능과 운동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몸을 움직이거나 놀이를 좋아하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책을 보거나 인형놀이를 함으로써 그림을 집에서는 그리거나 유치원에서는 그리지 않는지, 관계 양상의 행동에서는 부모 관계로 엄마에게 많이 의존한다는 것, 동생 관계에서 주로 혼자 놀이를 하나 동생이 자기 것을 빼앗아가 요구하지 못하는 것, 또래 관계에서 관심은 있어서 쳐다보나 먼저 다가가거나 어울리지 않은 것, 교사 관계에서도 지시에 따라서 하는 편이나 동작이 느리고 수동적인 것, 낯선 이가 묻거나 요구하면 엄마 뒤로 숨는 것, 이런 것들이 사례 개념화의 외시라고 해요. 우리 교재 페이지 85페이지에 사례 개념화의 예시로 내담 경위 및 호소 문제, 내담자의 인격사항, 어머니와 아동의 첫 상담 자료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심리검사 결과 CAD 검사를 했고, 아동용 문장 안성 검사를 했고, HTTP 검사 결과를 이제 첨부를 했네요.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 상담의 목표, 상담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소상하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데 초기 면접과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아동의 상담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상담 목표에는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가 있고, 장기적 목표는 전 상담 과정을 통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이고, 단기 목표는 매 상담 회기에서 달성할 목표입니다. 상담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그리고 측정 가능한 조작적 용어로 설정하는데요. 총 상담 회기의 지도 목적과 매 회기의 구체적인 지도 목표를 설정합니다. 행동 분석적 지도 방법에는 상담 목표의 순서가 있는데요.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에 대한 목표 행동이 있고, 목표 행동을 정의하고, 아동의 증가시키고 싶은 바람직한 행동과 소고,
없애고 싶은 감소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설정하는 것들을 행동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상담 목표의 설정의 순서는 적절한 목표 행동을 선택하고 목표 행동을 정의하고 아동에게 증가시키고 싶은 행동과 감소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가시키고 싶은 행동은 무엇이냐? 그 행동은 아동 스스로 아직 잘할 수는 없어요. 아동의 행동에게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이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그 행동은 빈번히 일어나는 것, 그 행동은 아동이 조금만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것, 그 행동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그 행동은 측정할 수 있고 그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은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에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를 목록하였는데요. 살펴보면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않은 행동에는 쉬는 시간에 혼자 할 일이 없어 앉아있다. 쉬는 시간에 혼자 엎드려 있다. 친구들이 노는데 참여하지 않고 구경한다. 친구들과 말이나 장난을 걸지 않는다. 운동이나 길에서 혼자 다닌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행동은 친구들과 말할 때 마주 쳐다보지 못한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응, 아니로만 응한다. 친구들에게 무안을 당하면 말을 하지 못한다. 친구들에게 자기 감정이나 의사를 나타내지 못한다. 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네 가지로 구체적인 조작의 정의로 했는데요. 친구가 시키는 일이 싫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친구에게 물건을 빼앗겨도 가만히 있는다. 부당하게 맞고도 가만히 있는다. 속임을 당한 줄 알고도 말을 못한다. 노래와 교류를 피하는 행동을 한다. 상담의 구조화에 대한 부분을 마저 살펴보면 보호자가 심리치료에 동의하고 치료 목표에 합의하고 나면 아동과 보호자에게 심리치료에 대한 준비를 시킵니다. 이것이 심리치료에 대한 구조화이고 심리치료가 잘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치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담 아동과 보호자가 심리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인데요. 내담자와 보호자가 하는 역할, 치료 기간과 횟수 및 치료 시간, 약속 시간 지키기, 치료비와 지불 방식, 비밀 보장을 비롯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알려주기, 다른 용어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일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50분간의 행동, 시간 범위를 정해놓고 파괴적인 행동을 금지하고 행동의 범위를 설정하고 참가자들에게 기대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설정하고 특별한 목표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담자에게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절차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담 환경의 구조화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상담 시간, 상담의 빈도, 그리고 상담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동 문제의 특성과 부모가 상담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아동을 상담에 데려올 수 있는 횟수, 현실적 문제에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동과 함께 상담 시간, 빈도 기간에 따라 상담을 구조화하는 일은 아동과 상담 과정을 함께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점에서 아동 상담의 기본 수칙이라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몇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상담료를 지불하고 아동을 데려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겠네요.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교사로서는 차량 운행을 한 데를 다녀봤었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곳을 또 운영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당연하게 부모가 데려다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또 글로 논으로 또 귀로 들어보니 참 이 분야도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에 있어서 구조란 조건, 절차, 그리고 상담의 성격에 관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이해입니다.
구조를 미리 설정하는 일은 상담 과정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간의 기대를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오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호 간 권리를 보호하고 역할을 정의하며 방향을 지시하고 양쪽의 권리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조를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상담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담자의 이론적 방향이나 전문적 판단 또는 내담자의 성격에도 근거합니다. 구조는 상담의 전 과정에서 제공되지만 특히 시작 단계에 중요하다고 해요. 동의하고 그런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 심리치료에 대한 동의서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치료 내용과 비밀 보장에 대해 내담자 아동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내담자가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치료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심리치료에 대한 구조화를 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한계 설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치료 상황에서 아동의 특정한 행동 통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치료 시간을 지키고 치료자를 공격하거나 물건을 파손해서는 안 되는 것, 치료실에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야 하는 것들, 내담 아동에게 제한을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상담 구조화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교재 90페이지에 상담에 대한 정확하고 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정보란 상담 과정에 대한 이해로 상담자가 하는 일, 내담자에게 기대하는 것, 상담 시간, 상담료, 지불 방식, 상담 주기, 오지 못할 경우의 연락 방법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서적 안정과 희망을 고취하는 것은 내담자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상담과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내담자들은 상담이란 상담자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얼마나 상담을 해서 자신의 문제가 좋아질 수 있는지, 정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정말 자신이 좋아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 형성은 내담자의 능동적 참여라는 출석이고요. 적극적인 자기개방, 상담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일상생활의 관여라는 것이 상담 구조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상담 구조화에 대한 개요 파트가 우리 교재 91페이지에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상담자의 상담 접근법을 심리적인 기반으로 살펴볼 수 있고, 활동의 내용도 놀이, 미술, 독서, 게임, 국어, 수학 등 학습, 음악 등에 대한 상담 기법에 대한 종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도법의 종류도 지시적이냐, 그것이 비지시적이냐, 혹은 절충적인 방법이냐라는 것도 지도법의 종류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상담의 총 회기는 작게는 1, 2차례, 때는 짧게는 6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회기로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앞서 부모가 상담비를 지불할 수 있느냐, 상담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각 상담센터마다 그 요구하는 기준, 시간, 또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의 역량, 학력 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얼토당토하게 올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는 곳은 한 번에 비싼 곳이었거든요. 봉선동에 마음사이다라는 곳이었는데 박사님들 4명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어디 학교 상담학과 교수님, 서울대 출신 교수님이 동신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께서
같이 개소를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몸으로 표현하는 상담, 무용을 전공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상담 비용의 결정, 상담에 참가 확인, 보호자의 동의, 보호자의 치료 계획서에 대한 교환. 그래서 이런 상담의 사례 개념화에 대한 구조화가 구체적인 매뉴얼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부교재 페이지 91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